윤석열 후보가 부인 김건희 씨의 통화 녹음 방송에 대해 심려를 끼쳐 죄송하다고 사과했습니다. 국민의힘은 해당 방송 관계자들을 고발했습니다. 민주당은 제2의 최순실이라며 공세를 폈습니다. 후폭풍 집중 분석합니다. 광주 아파트 붕괴 사고와 관련해 근로자들이 평소에도 안전장치 없이 고층 작업을 해왔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김홍규 회장은 그룹 회장직은 유지한 채 현대산업개발 회장직에서 물러났습니다. 전국 대형마트와 백화점에 적용했던 방역 패스가 내일부터 해제됩니다. 하지만 마스크를 쓰고 영업하는 헬스장 등 일부 업종은 그대로 유지됩니다. 시민은 대기업은 되고 시범은 조금만 소상공인은 안 되고 좀 억울하잖아요. 빙벽을 오르다 목숨을 잃거나 다치는 사고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안전관리에 사각지대로 남아있는 빙벽 스포츠, 현장 카메라가 취재했습니다. 코로나 확산 이후 젊은 택시기사들이 택배나 배달업으로 빠져나가면서 택시기사 고령화가 더욱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손님도 회사도 불안한 상황, 집중 취재했습니다. 뉴스 시작합니다. 저는 동정민입니다. 여전히 실종자 5명의 소재조차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광주 신축 아파트 붕괴 사고 일주일째입니다. 우리나라 안전의 현 주소, 그 민낯을 지금부터 생생하게 보여드릴 텐데요. 붕괴 전 그 아파트 공사 현장 모습입니다. 작업자가 안전 고리도 없이 아슬아슬하게 외벽 난간에 서 있죠. 인근 주민이 걱정이 돼서 찍기 시작했다는데 이런 위험천만한 모습은 이후에도 계속됐습니다. 함께 보시죠. 구자준 기자가 시작합니다. 철제 구조물에 매달리고 고층 외벽에 위태롭게 서 있는 작업자들. 몸을 뒤로 돌려 창틀을 붙잡고 고층에서 자재를 외부로 옮기는데 안전 난간이 없습니다. 안전 고리를 한 작업자도 있지만 바로 옆 작업자에겐 안전 고리가 안 보입니다. 그나마 보이는 가림막은 힘이 없어 안전망 역할을 하지 못합니다. 광주 아파트 공사 현장 인근 주민이 지난해 1월부터 6월까지 촬영한 61개의 영상에는 공사 현장의 안전 불감증이 그대로 담겼습니다. 안전 거리라든가 안전 난간이라든가 그렇게 기본적인 조차 하지 않고 공사를 하더라고요. 실제 지난해 10월에는 근로자가 추락하는 사고가 발생해 119 구급대가 출동하기도 했습니다. 26층에서 추락을 했는데 3층에 안전망이 하나밖에 없었어요. 주민들은 지방노동청에 진정을 냈지만 동영상 증거를 제출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불기소 처분됐다고 주장했습니다. 기자와 함께 제보된 영상을 본 전문가는 위험성을 지적합니다. 안전거리도 없이 이렇게 하고 있네요. 지금 뒤에 난간도 안 보여요. 굉장히 지금 위험하죠. 여기 높이가. 모든 게 지금 위험하죠. 결국 누적된 현장의 안전 불감증이 부실 시공으로 이어졌을 가능성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제도가 잘 되어 있는데 이런 것들이 이번 현장에서는 작동이 안 됐다는 거죠. 교통 신호등은 신호체계는 있는데 신호를 지키지 않는 것이 문제라는 거죠. 거센 눈발 속에 콘크리트를 타설하고 안전수칙을 외면한 여러 장면이 목격되면서 1명의 사망자와 5명의 실종자를 낸 이번 사고도 결국 예고된 인재였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구자준입니다. 네, 춥고 어두운 사고 현장으로 가보겠습니다. 실종자들은 사고 당시에 고층에 있었을 걸로 추정이 되는데요. 아직도 이 고충부 수색이 쉽지가 않나 봅니다. 오늘도 현장으로 갑니다. 배우미 기자, 실종자 5명의 위치는 아직인가요? 네, 눈발이 날리는 날씨 가운데 지하와 지상부 수색을 거의 마쳤지만 구조 소식은 들려오지 않았습니다. 이제 고층부 수색으로 이어져야 하는데요. 사고가 난 지 벌써 일주일째지만 시간이 좀 더 걸릴 것 같습니다. 외부 옹벽 부분은 안전하다는 의견과 불안전하다는 의견으로 나누어져 구조 안전 진단을 실시하기로 하였으며, 세 번째, 내부 수색을 위해서는 내부 안전지대 확보가 매우 중요하므로 일정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보이며,
외벽에 기댄 채 기울어진 크레인을 해체하기 위해 먼저 와이어로 보강하는 준비 작업도 시작됐습니다. 내일까지 크레인 해체 방법과 순서 등이 논의될 예정인데요. 구조 작업이 장기화하면서 현장에는 실종자들의 무사귀환을 비는 노란 리본도 등장했습니다. 실종자 가족들을 위한 온정의 손길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자, 이 경찰이 사고 원인을 수사 중이잖아요. 이 부실 시공 가능성이 계속 제기가 되는데 이 경찰은 어느 대목을 수사를 하고 있습니까? 네, 경찰은 오늘 이 공사 현장에 레미콘을 납품하던 업체 10곳을 압수수색했습니다. 이번 붕괴 사고의 원인 중 하나로 추정되는 콘크리트 강도 부족 문제가 콘크리트 자체의 품질 불량 때문인지 확인하려는 겁니다. 또 사고 당시 콘크리트 타설 작업을 하던 곳이 현대산업개발과 계약한 건설업체가 아니라 건설업체의 장비를 빌려준 업체였다는 의혹이 제기돼 경찰이 수사하고 있습니다. 이른바 재하청 의혹입니다. 201동 외벽 붕괴 한 달 전에도 203동 39층에서 일부 붕괴가 있었다는 작업자 증언이 나오면서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경찰은 오늘 현대산업개발 관계자 6명과 감리 등 공사 관계자 3명을 추가로 입건했습니다. 지금까지 광주 아파트 붕괴 사고 현장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이번 사고와 관련해서 정몽규 HDC 그룹 회장이 책임을 지겠다며 현대산업개발 회장직에서 사퇴했습니다. 그러나 그룹의 회장직은 유지해서 반쪽 책임이라는 논란도 제기됩니다. 사고 현장을 찾은 정 회장에게 실종자 가족들의 비판이 쏟아졌습니다. 이민준 기자입니다. 광주 아파트 붕괴 참사가 발생한 지 6일 만에 정몽규 HDC 그룹 회장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책임을 통감하며 저는 이 시간 이후 현대산업개발 회장직에서 물러나겠습니다. 정 회장은 안전결함 보증기간을 10년에서 30년으로 늘리고 필요한 경우 철거 후 재시공이나 후분양 계약 해지도 고려하겠다고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하지만 정 회장이 현대산업개발 회장에서 사퇴했을 뿐 지주사인 HDC 그룹의 회장직은 유지해 형식적인 퇴진이란 비판도 나옵니다. 경영자로서 책임을 통감하고 현대에서 물러나지만 대주로서의 책임을 다하겠습니다. 기자회견을 마치고 오후 광주 사고 현장을 찾은 정 회장에게는 항의가 쏟아졌습니다. 실종자 가족들은 정 회장의 퇴진이 면피성 사태라며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상황을 해결하는 게 그들이 책임져야 될 부분이지 고개 몇 번 숙이고 하는 부분은 쇼에 불과하고 가식에 불과합니다. 서울 용산구 현대산업개발 사옥 앞에서도 비판 시위가 이어졌습니다. 현대산업개발을 우리 사회에서 영원히 퇴출시켜야 한다는 것입니다. 시공 능력 신뢰할 수 없다. 현대산업개발은 모든 지구에서 떠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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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형욱 국토교통부 장관은 현대산업개발 조사 결과에 따라 가장 강력한 행정처분인 등록 말소까지 적용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채널A 뉴스 이민준입니다. 현대산업개발은 서울 최대 재건축 단지인 강동구 둔촌 주공아파트 건설도 맡고 있습니다. 입주 예정자들은 불안하다는 입장인데요. 서울시가 현장 점검에 나섰습니다. 장하얀 기자입니다. 천막 밀실하게 틈이 안 벌어지게 그렇게 해야 저희가 이제 어느 정도 바람이 센 날은 날씨가 좋아도 타설을 삼가합니다. 서울시 안전자문위원이 강동구 둔촌 주공아파트 재건축 현장을 찾아 안전수칙 등이 지켜지고 있는지 확인합니다. 광주 아파트 붕괴 사고 이후 시내 대형 공사장 429곳에 대한 긴급 특별 안전점검에 나선 겁니다. 콘크리트 타설이 끝나고 나서 열풍기라든가 그런 실제 실시한 내용들을 주로 살펴봤고 협력사 직원 또 원청 직원 누가 안전을 위해서 같이 남았는지 이런 것들을. 둔촌주공 재건축은 12,000여 가구를 건설하는 역대 최대 규모 사업으로 현대산업개발 등 4개 건설사가 참여했습니다. 분양 전이라 누가 현대산업개발이 시공한 건물에 입주할지 몰라 예비 입주자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시공사를 바꿀 방법은 없는지 안전이 염려된다는 등 글들이 줄을 잇습니다. 현대산업개발 이렇게 지금 시공하고 있는데
당연히 그 사건으로 인해서 저희 조합원들도 상당히 우려를 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재건축을 앞둔 다른 아파트들도 상황은 비슷합니다. 시공사 현대산업개발에 대해 제발 떠나달라는 현수막이 내걸렸습니다. 지금처럼 한 몇 개 층 무너진다는 거는 큰 문제인 것 같아요. 아파트값이 떨어지잖아. 사람들의 인식은 쉽게 안 되네요. 전국 곳곳에서 아이파크 브랜드 보이콧 움직임이 거세지면서 시공순위 10위, 현대산업개발은 최대 위기에 봉착했습니다. 채널A 뉴스 장하연입니다. 지금부터는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의 부인 김건희 씨 통화 녹취가 공개된 그 후 집중 전해드리겠습니다. 어젯밤 MBC 프로그램은 7시간 통화 중 일부를 공개했는데요. 평소보다 5배 넘는 시청률을 기록하며 큰 관심을 끌었습니다. 먼저 어떤 내용이 담겼고 김 씨의 입장은 무엇인지부터 안보겸 기자가 보도합니다.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의 부인 김건희 씨가 서울의 소리 소속 이모 씨와 52차례 나눈 통화와 대화는 모두 7시간 45분가량입니다. 이 가운데 9분 41초 분량이 방송에 공개됐습니다. 크게 5가지 주제로 캠프 영입 제안과 조국 전 장관 수사, 탄핵, 미투에 대한 김 씨의 생각이 담겼습니다. 또 자신에게 제기된 각종 의혹에 대한 해명도 있습니다. 김 씨는 이 씨에게 우리 캠프로 데려왔으면 좋겠다. 잘하면 1억 원도 줄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 씨를 사무실로 불러 언론 대응 방안 등에 대해 이른바 코칭을 받고 대가로 105만 원을 건네는 내용도 담겼습니다. 유시민 전 노무현 재단 이사장을 거론하며 조국 전 장관의 적은 민주당이라고 하거나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은 바보 같은 보수가 한 일이라고 정치적 발언도 했습니다. 안희정 전 충남지사의 미투 사건과 관련해선 나와 후보는 안희정 편이라고 옹호하고 보수는 챙겨주는 게 확실해 미투가 안 터진다고 말했습니다. 이른바 줄리 의혹에 대해서는 나이트클럽도 가기 싫어하는 성격이라고 부인했습니다. 김 씨는 방송 후 선거대책본부를 통해 송구스럽다는 입장을 전했습니다. 전화녹음 사실을 인지하지 못한 상태에서 이루어진 사적 대화이지만 국민들께 심려를 끼쳐드린 점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김 씨는 이번 주 예정된 추가 방송에 대해서도 방송금지 가처분 신청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방송사에는 반론권 보장을 거듭 요청할 방침입니다. 채널A 뉴스 안보겸입니다. 가처분 신청으로 어떻게든 이 방송을 막으려 했던 국민의힘은 예상보다 파괴력이 크지 않았다는 판단으로 반격에 나섰습니다. 윤석열 후보는 죄송하다며 사과를 하면서도 제처가 정치권에 누굴 알아서 인선에 개입하겠냐며 선거 관여 가능성은 차단했습니다. 이다희 기자입니다.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는 부인 김건희 씨 녹취 방송에 대해 사과했습니다. 그 시간에 다른 일을 하고 있어서 직접 보지는 못했습니다만은 어찌됐든 많은 분들한테 좀 심려를 끼쳐드린 점에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공개된 녹취에 대해선 사적 대화라고 강조하면서도 김 씨가 서울의 소리 소속 이모 씨와 오랜 기간 대화를 나눈 것은 이해가 안 간다고 말했습니다. 사적인 그런 대화를 뭘 그렇게 오래 했는지 남편인 제가 좀 더 잘 챙기고 이렇게 했어야 되는데 제가 아무래도 선거운동하러 새벽에 나갔다가 밤늦게 들어오고 하다 보니까 제 아내와 대화할 시간이 좀 많이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김 씨가 경선 캠프 운영에 관여한 듯한 발언에 대해서는 사실이 아니라고 부인했습니다. 제 처가 이 여의도 정치권에 누구를 알아서 저걸 하겠습니까? 그러고 그런 얘기 자체를 들은 사실도 없고요. 국민의힘은 김 씨 녹취를 방송한 MBC를 비판했습니다. 공영방송으로서의 임무를 포기한 채 이런 불법 녹취물을 반론권도 제대로 주지 않은 채 대선 목전에 방송함으로써 정치 공작의 선봉을 자임하였습니다. 법적 대응도 시작했습니다. 녹취를 방송한 MBC 프로그램 제작진을 공직선거법상 후보자 비방과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서울의 소리 이모 씨와 해당 매체 백모 대표 등에 대해서는 다자간 대화를 몰래 녹음한 정황이 포착됐다며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습니다.
채널A 뉴스 이다혜입니다. 어제까지 본방 사수를 독려했던 민주당은 이 김건희 씨를 국정농단을 했던 이 최순실에 비유하며 몰아세웠습니다. 자, 이재명 후보는 김건희 씨 통화 대신에 윤석열 후보 캠프에 무속인이 활동 중이라는 언론 의혹 보도를 부각했습니다. 유준 기자 보도 보시고 아는 기자와 이 녹취 방송의 후폭풍 빠짐없이 따져보겠습니다. 민주당은 김건희 씨 녹취 내용에 대한 직접적인 대응보다는 김 씨와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를 무속과 엮는 데 집중하는 모양새입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는 김건희 씨의 7시간 통화 녹취에 대해 직접적인 언급은 피했습니다. 그냥 봤을 뿐이고 저는 그 문제에 대한 저 개인적인 관심보다는 우리 국민들의 민생과 경제에 더 관심과 기울일 생각입니다. 민주당은 대통령 후보와 배우자의 관점이 반인권적, 반사회적이라면 문제가 된다며 김 씨의 미투 관련 언급 정도를 문제 삼았습니다. 돈으로 회유하고 미투도 돈으로 줬으면 될 텐데 이런 인식이 천박한데 이런 느낌이 들었고요. 그러면서 무속을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와 연관지으며 공세를 폈습니다. 설마 저는 사실이 아닐 거라고 믿고 싶습니다. 정말 운수에 의존하는 무속 또는 미신 이런 것들이 결코 작동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국정농단과 탄핵으로 온 국민이 무속인의 국정 개입 트라우마가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 대놓고 친분이 있는 무속인을 선대위 고문에 참여시켰다니 경악할 일입니다. 윤 후보 선거대책본부에 무속인 출신 인사가 고문으로 활동 중이라는 보도가 나오자 이를 근거로 공격한 겁니다. 김 씨가 녹취에서 나는 영적인 사람이라고 한 말을 겨냥한 것이란 얘기도 나옵니다.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와 국민의힘은 무속인의 선대위 참여 의혹에 대해 사실 무근이라고 반박했습니다. 채널A 뉴스 유주은입니다. 아는 기자 아자 시작합니다. 김건희 녹취 방송이 대선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정치부 노은지 차장과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자, 노 차장, 평소 2% 3% 나오던 이 MBC 스트레이트요 시청률이 17%가 나왔어요. 관심이 어마어마했던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며칠 전부터 이른바 지라시, 쪽글 형태로 이런저런 말이 많이 돌았습니다. 또 국민의힘이 방송금지 가처분을 신청하면서 전국에 예고가 됐기 때문인 것 같은데요. 방송된 분량은 녹취된 7시간 45분 가운데 10분가량이었습니다. MBC는 방송 중에 향후 법정 분쟁을 염려해서인지 공익 목적의 보도다 이렇게 수차례 강조했는데요. 하지만 국민의힘은 무슨 공익 목적이냐, 선거 개입이지라면서 MBC에 대한 법적 대응을 벼르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렇게 법적 공방이 오가고 있고 또 한쪽은 불법 녹취라고까지 주장하고 있는 만큼 채널A는 오늘 김건희 씨의 음성을 쓰지 않고 내용만 다루려고 합니다. 그런데요, 이 MBC가 어제 보도한 그 방송에는 없던 것을 이 서울의 소리가 오늘 새로 추가한 게 있어요. 그 내용은 뭡니까? 네, 서울의 소리에서는 이런 얘기까지 했는데 MBC에 괜히 녹취를 준 것 같다 이런 말까지 하더라고요. 즉 MBC가 몸을 사려서 제대로 방송하지 못했다 이런 취지인데 추가된 내용을 지금부터 한번 보시겠습니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 관련 내용인데 MBC 방송에서는 조 전 장관의 적은 민주당이다 이 정도만 나왔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보시는 것처럼 조 전 장관이 구속이 안 될 수도 있었는데 방송인 김어준 씨 등이 검찰을 너무 세게 공격해서 일이 커졌다. 이런 취지의 발언이 추가로 공개가 됐습니다. 또 안희정 전 충남지사에 대해서도 얘기를 하는데요. 문재인 대통령 열성 지지층인 문파가 안 전 지사를 잘라버리려고 대선 후보에서 없애버리려고 죽인 거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습니다. 자, 이제 여러 내용들이 지금 나오고 있는데 이제 가장 궁금한 건 이 녹취 공개의 파괴력입니다. 김건희 씨 입장에서 가장 아플 대목이 뭘까요? 네, 아무래도 이 부분을 좀 뼈아프게 생각하는 것 같은데요. 김건희 씨가 윤석열 후보를 배후에서 지휘하는 듯한 느낌을 주는 바로 그 대목입니다. 민주당이 최순실 시즌2다 이렇게 공세를 펴는 것도 같은 이유인데요. 어떤 발언을 했는지 좀 살펴보겠습니다. 보시는 것처럼요. 캠프 구성과 관련된 얘기를 여러 차례 했습니다. 한 번 와서 몇 명들한테 구성할 때 같은 거 강의를 좀 해주면 안 되냐. 그 룰을 토대로 캠프를 정리하겠다.
이런 말도 했고요. 또 캠프에 가면 얼마를 주겠냐고 묻는 서울의 소리 이모 씨에게 잘하면 1억도 줄 수 있다 이런 말까지 합니다. 이 말만 보면 김 씨가 캠프 운영을 좌지우지한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 그런 발언인데요. 하지만 이준석 대표는 이렇게 반박을 했습니다. 어떻게 얘기를 했냐면 가족만큼 후보자를 생각하는 사람은 없기 때문에 배우자가 캠프를 구성하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인사를 영입하거나 어떤 의견을 듣는 건 전혀 문제될 일이 아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듣는 사람에 따라서 다르게 해석될 수 있다 이런 얘기로 들리죠. 또 이 내용 중에 보수층에서 들으면 좀 불편해할 만한 그런 내용도 있다면서요. 네, 미투와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에 대해서 언급할 때 나온 말들이 조금 보수층에게 거슬리는 표현이다 이런 말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바로 이 얘기입니다. 보수가 챙겨주는 건 확실하다. 뭐 공짜로 부려먹거나 이런 일이 없다. 그래서 보수도 미투가 있지만 돈으로 잘 막아서 드러나지 않을 뿐이다. 이런 취지로 해석되는 말을 했고요. 또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에 대해서도 진보가 탄핵시킨 게 아니다. 보수가 분열해서 탄핵된 거다. 이런 취지의 발언을 해서 이 말이 보수 유권자 귀에는 거슬릴 수도 있어 보입니다. 근데 국민의힘에서는 이런 얘기도 들려요? 나름 성과가 있었다. 이건 무슨 내용일까요? 네, 일단은 어제 방송 때문에 김건희 씨에 대해서 의혹들이 오히려 해소됐다 이런 반응들이 나오더라고요. 일단은 가장 컸던 게 나이트클럽에서 접대부를 했다는 일명 줄리 의혹. 한때 굉장히 시끄러웠던 의혹인데 김 씨가 이런 말을 합니다. 시끄러운 클럽은 싫어한다. 그리고 줄리를 한 적 없다. 이렇게 단호하게 말할 정도면 정말 아닌가 보다 이런 생각을 갖게 한다는 겁니다. 또 한 가지 의혹이 더 있었죠. 유부남 검사와의 동거설도 있었는데요. 김 씨가 이렇게 말을 했거든요. 뭐가 아쉬워서 내가 유부남과 동거를 하겠냐. 이렇게 직접 반박을 했기 때문에 의혹이 수그러들 수도 있다. 국민의힘에서는 이렇게 보는 것 같습니다. 네, 그 녹취 내용 중에 이제 여러 인물들이 등장을 합니다. 그들의 이제 반응이 좀 궁금한데요. 홍준표 의원에 대해서도 김 씨가 한마디 했는데 홍 의원이 반응을 내놨어요. 네, 그렇습니다. 김건희 씨가 홍준표 의원을 취재하러 간다는 서울의 소리 이모 씨에게 날카로운 질문을 좀 해봐라 이렇게 말을 하거든요. 윤 후보와 당내 경선에서 좀 뜨겁게 경쟁을 했던 홍준표 의원이 들으면 기분이 나쁠 발언인데 안 그래도 홍 의원이 바로 반응을 했습니다. 방송 직후에 왜 그렇게 유튜버들이 나를 물어뜯었는지 알겠다면서 김 씨가 뒤에서 조정했다는 뉘앙스를 남겼고 오늘 아침에는 최순실 사태로 흘러가고 있다. 비판 수위를 더 높였는데 갑자기 비판한 글들 2개를 모두 삭제를 했습니다. 대신에 자신이 운영하는 청년의 꿈 홈페이지에 이런 글을 올렸는데요. 오해만 증폭시키니 내가 3월 9일 대선까지는 의견을 내지 않겠다. 이런 글을 올렸습니다. 제가 홍 의원 쪽을 조금 취재해보니까 자제해달라는 당원들의 전화나 연락이 많이 왔다고 하더라고요. 아무래도 적전 분열로 비치는 상황을 원치 않아서 아예 의견을 내지 않기로 한 걸로 보이고요. 이런 사람도 있었습니다. 김건희 씨가 안희정 전 지사 미투 논란을 두고 약간 비판적으로 말을 한 것을 두고 피해자 김지은 씨가 입장문을 냈는데 부적절한 발언이었다. 당장 사과해라. 이런 사과를 촉구하는 입장문을 냈습니다. 네, MBC가 다음 주에 한 편 더 이제 예고를 하고 있잖아요. 거기에 뭐가 담겨 있을까요? 네, 녹취를 확보했다는 조간신문에서 일부 보도를 해서 이걸로 유출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은데 거기 담긴 내용은 고발 사주 의혹은 홍준표, 유승민 쪽의 정치 공작이라고 했다. 이런 말이나 아니면 우리 친오빠라든가 몇 명이 지시를 하면 캠프를 조직한다. 뭔가 캠프 구성과 관련된 말도 했다. 이렇게 보도를 했는데요. 국민의힘에서는 겉으로는 크게 신경 쓰지 않는 듯 하면서도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는 분위기입니다. 자, 아는 기자, 아자에 들어온 시청자 질문 하나만 풀고 가죠. 자, 이재명 후보의 형수 욕설 녹취도 방송을 해야 공정한 것 아니냐 이런 질문이 많은데 방송할 수는 있는 겁니까? 네, 제가 조금 취재를 해봤는데 이재명 후보의 형수 욕설 녹취 같은 경우에도 김건희 씨 녹취처럼 한 방송사가 이른바 총대를 맨다는 표현을 하는데요. 이렇게 총대를 메고 방송하겠다 결정하면 방송을 할 수는 있습니다. 다만 법적 책임을 지는 건 별개의 문제인데요. 방송을 한 뒤에 법적으로 문제가 되는지는 따져봐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법조계에서는 공익 목적에 대해서 법원 판단을 받아봐야 할 것 같다라고 말을 하더라고요. 또 욕설 녹취다 보니까 방송을 결정을 해도 상당 부분은 무금 처리를 해야 될 것이고 방송 여부를 두고 당사자인 이재명 후보가 방송금지 가처분 신청을 내면서 반발할 가능성이 크죠. 자, 이제 대선이 51일 남았는데 이번 김건희 이슈가 지지율에도 어떤 영향을 미칠지가 이제 가장 관심이에요.
노 차장 보기는 어떻습니까? 일단은 이제 어제 방송 이후에 여론조사 공개된 것은 없어서 일단 지난주 5일간의 추이를 조금 살펴볼까 하는데 5일간의 일별 지지율 추이입니다. 김건희 씨 7시간 녹취가 보도된다 예고된 게 12일이었고요. 이후에 국민의힘이 방송금지 가처분 신청을 내고 법원에서 일부만 인용이 됐었습니다. 이때 조금씩 윤 후보의 지지율은 빠지는 걸 보실 수가 있을 거고 이재명 후보의 지지율은 소폭 올랐습니다. 지금 공개된 녹취를 두고도 여야 반응이 엇갈리는 것처럼 유권자의 민심도 어디로 튈지는 알 수 없는데요. 보수층이 오히려 결집을 할지 아니면 중도층 이탈 상황이 벌어질지는 추이를 조금 더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정치부 노은지 차장이었습니다. 자, 이 대선을 51일 앞두고 지지율이 또 한 번 출렁이고 있는데요. 오늘 여론보다는 20대 남성, 2대남에 주목했습니다. 표심이 자주 움직이기도 하지만 무엇보다 이 강한 결속력으로 큰 존재감을 과시하고 있습니다. 이민찬 기자가 여론을 보여드립니다. 오늘 발표된 두 곳의 여론조사 결과를 살펴보겠습니다. 이 리얼미터 여론조사에선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이재명 민주당 후보를 오차범위 밖에서 앞섰고 넥스트 리서치 조사에선 두 후보 오차범위 내 접전입니다. 이 혼전 양상이지만 윤 후보의 지지율 상승세는 동일했는데요. 윤 후보 지지율 어디서 오른 건지 살펴봤더니 20대 지지율의 변동폭이 컸습니다. 윤 후보 20대 지지율이 일주일 만에 21.5%포인트 오르며 이 후보와의 격차를 2배 이상 벌렸습니다. 그중에서도 20대 남성, 소위 2대남 지지율이 33.3%포인트 상승하며 58.1%를 기록했고 이재명 후보는 같은 기간 12.6%포인트 하락한 17.5%였습니다. 30대 남성 지지율도 같은 기간 이 후보는 떨어진 반면 윤 후보는 9.2%포인트 올랐습니다. 이 같은 흐름은 다른 여론조사에서도 나타납니다. 어제 발표된 한국사회 여론연구소와 서던포스트 조사에서도 윤 후보의 20대 지지율은 각각 15.4%포인트, 14.5%포인트 상승하며 이 후보를 앞섰습니다. 20대 감성과 이해관계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거죠. 상식 공정 정의에 대한 그 인식에 있어서 뭔가 차이가 존재하는 부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윤 후보는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와 갈등을 봉합한 뒤 여성가족부 폐지 등 2대남 표심 잡기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이재명 후보도 군장병 통신비 반값 공약 등 맞춤형 정책으로 맞불을 놓고 있습니다. 20대의 반응이 빠른 만큼 후보들의 행보나 돌발 이슈에 따라 대선 때까지 몇 차례 더 출렁일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옵니다. 채널A 뉴스 이민찬입니다. 내일부터는 전국의 모든 백화점과 대형마트, 영화관에서 방역 패스가 사라집니다. 하지만 PC방과 실내 체육시설에는 그대로 유지되는데요. 대기업만 영업하기 좋아졌다는 반발도 나옵니다. 황규락 기자가 보도합니다. 방역 패스가 내일부터 사라지는 곳은 전국의 백화점과 대형마트는 물론 영화관과 공연장 등 6개 시설입니다. 코로나 중환자 병상 가동률이 수도권 33.6%로 떨어져 의료 여력이 생겼고 법원의 서울 방역 패스 일부 중단 결정으로 지역 간 혼선이 발생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마스크 상시 착용이 가능하며 침방울 배출 활동이 적은 시설에 대하여 방역 패스를 해제할 계획입니다. 하지만 똑같이 마스크를 쓰고 이용하는 PC방과 실내 체육시설은 방역 패스가 유지되다 보니 자영업자들 입에선 불만이 터져나옵니다. 영화관도 똑같은 건데 거기가 사람이 몰려서 몰렸지. 백화점은 되고 어디 되고 쉽게 말해서 힘 있는 대기업은 되고 힘 없는 조금만 소상공인은 안 되고 좀 억울하잖아요. 당장 효력이 중단된 학원에서도 혼선이 빚어지고 있습니다. 보습학원과 달리 침방울이 튈 수 있는 노래나 연기학원 등에 대해 정부는 법원의 방역패스 적용을 설득하겠다는 입장입니다. 방역패스 전면 중단을 주장하는 소송 대리인단은 추가 소송을 예고했습니다. 당연히 즉시 항고해서 식당, 카페 부분에 대해서도 추가적으로 풀어달라고 할 것이고 정부는 오미크론 변이 확산세에 따라 중증 환자가 증가하면 방역패스 적용 시설을 다시 확대할 방침입니다. 채널A 뉴스 황규락입니다.
재활병원 간병인이 말기 암 환자를 폭행한 사건 지난주에 영상과 함께 전해드렸습니다. 그런데 가족들은 간병인을 경찰에 고소하는 것 말고는 병원에 아무 책임도 물 수 없습니다. 왜 그런지 정현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말기 암 환자 박모 씨 가족은 중국 동포 출신 간병인을 폭행 혐의로 지난달 27일 경찰에 고소했습니다. 충북 노인보호 전문기관도 폭행이 일어난 병원을 조사한 뒤 학대가 맞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하지만 병원이나 간병인에 대해 자신들이 취해줄 조치는 없다고 밝혔습니다. 판단만 해주실 수 있다고 하는데 저희들이 원하는 거는 물질적인 거나 뭐 그런 저기가 아니에요. 병원 측은 폭행을 몰랐다는 입장만 되풀이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가족들은 병원 관계자로부터 다른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해당 간병인이 환자에게 완력을 쓰는 성향이었지만 나아진 줄 알았다는 겁니다. 원래 그런 사람이었는데 그러면 처음부터 저희한테 얘기를 해주셨어야죠. 지금은 좀 나아졌다고 그걸 어떻게 판단을 하죠? 요양원은 요양보호사를 직접 고용하고 사고가 날 경우 책임을 집니다. 하지만 병원에선 보호자가 직접 고용한 개인 간병인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코로나19로 가족들의 간병과 면회가 제한된 상황. 간병인이 환자를 폭행해도 병원이 개입하거나 책임지지 않는 일종의 관리 사각지대가 생긴 겁니다. 병원 안에서 이루어진 일인데도 책임 없다고 얘기하는 것 자체가 너무 웃기잖아요. 간호 간병이 의료기관에서 제공하게 빨리 통합을 해서 한편 해당 간병인은 내일 경찰 조사를 앞두고 변호사를 선임했습니다. 간병인은 채널A와의 통화에서 환자가 힘이 세서 위험한 행동을 막은 것일 뿐 주먹으로 때린 적이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채널A 뉴스 정현우입니다. 겨울철에 보기만 해도 아찔한 얼음 절벽을 오르는 등반객들이 늘고 있습니다. 벌써 올해 등반객 2명이 목숨을 잃는 등 안전관리가 부실합니다. 현장 카메라 정다은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최근 이렇게 얼음으로 뒤덮인 절벽을 오르다가 나는 사고가 계속 발생하고 있습니다. 어떤 게 문제인지 현장으로 갑니다. 높이 100m에 이르는 빙벽이 절경을 이룹니다. 빙벽 등반을 즐기는 이들에겐 명소로 통하는 곳입니다. 그런데 최근 이곳에 폐쇄 표지판이 붙었습니다. 지난 8일 등반을 하던 50대 남성이 추락해 숨진 겁니다. 분이 내려오는 과정에서 그랬다 그랬는데 경찰은 이 남성이 등반 중 로프가 끊어지면서 30m 아래로 추락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다음 날 강원도 양구에서도 빙벽을 오르던 50대가 15m 높이에서 떨어져 숨졌습니다. 로프 매듭이나 확보물, 하강기 설치는 2번, 3번 서로 체크해서 사고를 미리 방지해야 합니다. 지난 2017년부터 강원도에서만 8건의 빙벽 사고가 발생해 12명의 사상자를 냈습니다. 추락과 저체온증을 비롯해 사고 원인도 다양했습니다. 다른 지역에도 이렇게 빙벽을 찾는 사람들 많은데요. 안전은 어떻게 지켜지고 있는지 둘러보겠습니다. 수도권의 한 빙벽장. 이게 안전장비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촘촘히 충격을 충분히 받을 수 있는 거리마다 하나씩 안전하게 설치하고 하는 거죠. 장비를 착용한다 해도 안전을 보장할 수는 없습니다. 이렇게 큰 얼음 덩어리도 위에서 자주 떨어집니다. 작은 얼음이라도 높은 데서 떨어지면 중력 때문에 더 세게 충격이 다가와서 작다고 무시했다가 피가 나는 경우도 있어서 전문가들은 온도와 빛의 상태에 따라 얼음의 강도도 큰 영향을 받을 수 있다고 지적합니다. 빙벽 표면은 얼어있는 것처럼 보여도 기온이 영상으로 오르거나 직사광선에 노출될 경우 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물기가 있다거나 빙벽 하부 쪽으로 물이 계속 흐르는 상황, 이런 상황이라면 얼음이 이제 붕괴되거나 탈락할 수 있는 가능성들이 있기 때문에 사고가 나더라도 책임은 온전히 개인의 몫입니다. 일부 빙벽장에선 모든 사고의 책임은 본인이 진다는 서약까지 받고 있습니다. 강원도 인제 빙벽장에선 10여 명의 등반객들이 얼어붙은 인공폭포에 오르고 있었지만 안전관리 요원은 없었습니다. 빙벽이라고 하는 게 이제 안전장구나 이런 게 좀 애매한 상황이어서 저희가 억지로 이렇게 제재한다거나 이러는 상황은 아니고 대부분 빙벽장이 안전관리의 사각지대로 남아있는 만큼
현재로서는 스스로 안전을 챙기는 길밖에 없는 현실입니다. 현장 카메라 정다은입니다. 반려견들이 자주 산책하는 공원 한가운데에서 소시지 뭉치가 발견됐는데 자세히 보니까 낚싯바늘이 숨겨져 있었습니다. 동물을 노린 고의적 범행으로 보이는데요. 경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조현진 기자입니다. 칭칭 감긴 낚싯줄에 비엔나 소시지가 줄줄이 달려 있습니다. 소시지를 갈라보니 안에 뾰족하게 구부러진 낚싯바늘이 나옵니다. 김모 씨는 그젯밤 반려견과 함께 인천의 한 공원을 산책하다 위험한 소시지 더미를 발견했습니다. 반려동물이 먹었다면 자칫 큰일이 날 뻔했습니다. 낚싯바늘에 끼어진 소시지 뭉치가 발견된 공원 가로등입니다. 목격자가 수거했지만 이 자리에는 끊어진 낚싯줄 흔적이 남아 있습니다. 목격자는 누군가 동물 학대를 계획하고 덫을 놓은 것으로 의심해 SNS에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그것도 하나가 아니고 여러 개로 이렇게 낚싯줄로 연결돼가지고 있을 법한 구멍이 아닌 곳에 이렇게 낙엽이랑 소세지가 덮여 있어서 누가 악의적으로 설치한 거다. 동물보호단체에서도 현상금 100만 원을 걸고 범인 찾기에 나섰습니다. 개장수라 그러죠. 이제 그런 사람들이 저런 방법을 사용한 사례들이 있거든요. 동물을 대하는 어떤 인식 차이가 아무리 있다 하더라도 저런 방식으로 동물들을 포획하고 죽이는 것들은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일이죠. 꼭 찾아내서 단죄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경찰도 수사에 착수해 인근 CCTV 등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미수에 그쳤더라도 동물에 고의적으로 피해를 입히기 위해 장치를 설치했다면 동물학대죄가 적용됩니다. 징역 2년 이하, 2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채널A 뉴스 조현진입니다. 배고픈 노숙인과 노인을 위해 34년 동안 무료급식을 해온 밥퍼 나눔운동이 중단될 위기입니다. 서울시가 고발을 했다는데 어떤 사정이 있는 건지 전민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하차도를 따라 어르신들이 길게 줄을 섰습니다. 봉사자들은 도시락이 담긴 비닐봉지를 건넵니다. 지난 1988년부터 34년 동안 노숙인과 노인에게 무료 급식을 제공해온 밥퍼 나눔운동. 그런데 일주일 전 서울시는 밥퍼 나눔의 대표 최일도 목사를 건축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습니다. 밥퍼 측이 서울시 소유의 땅을 사용해왔는데 여기에 추가로 짓고 있는 3층짜리 건물이 불법 증축에 해당된다고 본 겁니다. 최 목사는 동대문구청과 협의를 거쳤다고 주장합니다. 건축 허가를 구청장이 했고 이미 사용하고 있는데 무슨 사용 허가를 또 받냐는 거예요. 하지만 구청 측은 공식 허가해준 적이 없다며 공사 중지 명령도 3차례나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코로나19로 노인들이 갈 곳이 줄어든 데다 무료 급식도 잇따라 중단된 상황. 최 목사는 나눔운동까지 그만둘 수는 없다고 호소합니다. 코로나보다 더 무서운 게 배고픔이야 라고 말하는 분들이 혐오시설이 아니라 평화시설입니다. 주민 의견은 엇갈립니다. 아파트가 새로 들어서는 상황이 될 텐데 있는 것 자체가 애들이 이제 학교를 가려면 그쪽으로 갈 수밖에 없거든요. 내가 못하는 걸 저를 적응해 해주는데 좋은 존재죠. 여기는 그래서 못해요. 서울시는 밥퍼 측이 지은 건물을 기부받아 사용 허가를 내주는 기부 체납 방식을 적극 검토 중입니다. 채널A 뉴스 전민영입니다. 택시 업계에 고령의 기사들만 남고 있습니다. 코로나 확산 이후 젊은 기사들은 운전대를 놓고 있다는데 왜 떠났는지 어디로 갔는지 김은지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서울의 한 택시회사. 사무실 벽면에 택시기사들의 사진이 붙은 한랑판이 걸려 있습니다. 2020년 초반만 해도 140명이 넘었던 이 회사 소속 기사의 수는 코로나19 확산 이후 100명대 초반으로 줄었습니다. 특히 사회적 거리 두기가 장기화되면서 심야 시간대 주로 일했던 젊은 기사들이 업계를 떠났습니다. 코로나 이후에 그 택배나 아니면 배달 이쪽으로 많이들 가셨어요. 수입이 떨어지고 10시 이후에 그 택시 손님들이 많이 적다 보니까 기사 명부를 확인해 본 결과 104명의 기사 가운데 41명은 만 65세 이상이었고 내년이면 80살이 되는 기사도 있었습니다. 반면 40대 이하는 5명에 불과했습니다.
우리는 70대 중반에 조금 넘겼어요. 제일 많으신. 아니요, 안에 또 있어요. 30대 후반에서 40대들이만 했지. 근데 지금은 거의 찾아볼 수가 없지. 다른 업체도 사정은 마찬가지입니다. 60대 이상이 한 60, 70%입니다. 젊은 사람들이 많이 그만두셨고 나이 드신 분들은 어디 다른 데 직장 옮길 데가 없으니까 계시는데 고령의 기사들도 운전 중 불안해하는 손님들을 보면 신경이 쓰인다고 말합니다. 눈이 땡겨서 뭘 이게 단단히 잡다든가 주먹을 쥐는다든가 저분이 좀 불안한 것 같구나. 그리고 확실하게 운전을 정확하게 해주죠. 채널A 뉴스 김은지입니다. 택시 기사들의 고령화 문제는 택시 회사에도 숙제를 던집니다. 아무래도 사고 확률이 높아지다 보니 택시 회사들이 더 높은 보험료를 감당해야 합니다. 이어서 김승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대형마트 5층 주차장 벽을 뚫고 나온 택시가 신호대기 중이던 차량들을 덮칩니다. 이 사고로 70대 택시기사가 숨지고 14대의 차량이 부서졌습니다. 경찰은 사고 당시 택시가 시속 70km로 내달린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승객들은 불안하기만 합니다. 고령 운전자분들이 자차를 끌다가도 사고가 나는 그런 뉴스들이 좀 많이 접하게 됐는데 승객으로서 좀 불안한 게 아무래도 좀 사실 있죠. 길을 잘 못 찾으신다던가 특히 어두운 시간대에는 갑자기 차가 멈춘다던가 이런 적이 있어가지고. 서울시 택시기사 10명 중 7명은 60대 이상인데요. 법적으로 노인으로 보는 65세 이상 기사도 전체의 절반 가까이 됩니다. 60대 이상 기사의 비율은 꾸준히 증가하는 반면 40대 이하는 전체 기사의 5%도 채 되지 않습니다. 택시 회사 입장에서도 상대적으로 사고가 잦은 고령 기사들의 보험료를 감당하는 게 부담입니다. 몇 억씩 차이 나니까요. 근로자들이 없으니까 어쩔 수 없이 나이 드신 분들. 택시 기사들의 자격 유지 검사 주기가 연령에 따라 3년 또는 1년이지만 이를 더욱 단축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옵니다. 채널A 뉴스 김승희입니다. 북한의 움직임이 심상치가 않아서 두 건을 이어서 준비했습니다. 북한이 올해 4번째 미사일을 쐈는데요. 오늘은 평양에서 발사했습니다. 강은하 기자입니다. 올 들어 4번째 미사일 도발은 오늘 오전 8시 56분 평양 순안 비행장 인근에서 이뤄졌습니다. 우리 군은 오늘 오전 북한 평양 순안 비행장 일대에서 동북쪽 동해상으로 발사된 단거리 탄도미사일로 추정되는 2발의 발사체를 탐지하였습니다. 지난 5일과 11일은 자강도, 14일엔 북중 접경지인 신의주에서 발사했는데 이번엔 평양을 택한 겁니다. 사실상 북한의 모든 지역이 미사일 기지화된 셈입니다. 특히 이번에도 사흘 전처럼 단거리 탄도미사일을 열차에서 발사했을 가능성이 제기됩니다. 발사대를 세워 첫 발사를 하는 데까지 걸리는 시간을 단축하고 연속 발사에 걸리는 시간을 줄여 한미 정보 자산의 탐지력을 무력화하겠다는 겁니다. 실제 이번 2발의 발사 시간 차는 단 4분, 지난 14일 11분 차이였던 것에서 7분이나 빨라졌습니다. 합참 관계자도 이번 북한의 시험 발사는 연속 발사 능력과 정확도를 향상시키기 위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중동 순방 중에 벌어진 북한의 기습 도발로 54분 뒤 긴급 NSC가 소집됐지만 이번에도 우리 정부는 도발이나 규탄이란 표현 없이 매우 유감이란 입장을 밝혔습니다. 채널A 뉴스 강은하입니다. 북한 화물 열차가 어제에 이어 오늘도 중국 단둥으로 들어갔습니다. 코로나 위험을 무릅쓰고 압록강 철교를 건너는 그 이유가 있다는 분석입니다. 박수효 기자입니다. 하얀 방역복 차림의 철도원 감시 속에 여간으로 들어서는 화물열차. 현지 시간 어제 오전 9시쯤 중국 단둥역에서 포착된 북한 열차 모습입니다. 비어있던 15량 정도의 화차에 밤새 밀가루와 설탕 등 생필품을 실은 이 열차는 오늘 오전 7시 30분쯤 신의주로 되돌아갔습니다. 뒤이어 또 다른 화물열차가 단둥역으로 건너간 사실도 확인됐습니다. 코로나19로 봉쇄됐다 2년 만에 재개된 이번 북중 화물열차 운행은 북한의 명절인 설과 김정일 생일,
김일성 생일 등에 쓸 생필품 보급을 위한 것으로 보입니다. 태양절을 하고 광명성절에 이제 종주년에는 행사도 많이 하고 아이들 이제 선물 단과류 공급이 있거든요. 필수적으로 들어가야 될 게 이제 설탕하고 식용기름, 그 밀가루예요. 오미크론 확산 중에도 북한이 화물 운송에 나선 건 그만큼 경제 사정이 심각한 수준이라는 분석도 나옵니다. 코로나19 이전인 2019년 30억 달러이던 북한의 대중 수입 규모는 지난해 2억 2,500만 달러에 그쳤습니다. 어개년 계획의 이제 1차연도 계획을 성과적으로 수행했다고 이제 공식 발표를 못해요. 다 물자 부족, 자재 부족이 이제 원인으로 되고 있거든요. 북한이 점진적으로 국경 재개방에 나설 가능성도 제기됩니다. 채널A 뉴스 박수희입니다. 열왕 정치부 김민지 기자 나와 있습니다. 첫 번째 주제 보겠습니다. 3,888배 앞에 두 글자 잘 모르겠는데요. 네, 참회입니다. 오늘 정청래 의원을 포함한 민주당 의원 36명이요. 조계사를 찾아서 108배를 올렸거든요. 합치면 총 3,888배를 올린 건데요. 영상으로 보시죠. 참회와 성찰의 108배를 진행하겠습니다. 저희 당 소속의 의원님의 부적절한 말씀으로 인해서 불편한 관계가 만들어진 데 대해서 다들 마음 아프게 생각하고. 그러니까 윤호중 원내대표가 말하는 그 부적절한 발언이 정청래 의원 그 발언 말하는 거죠. 그 문화재 관람료를 징수하는 사찰을 봉이 김선달에 비유했던 그거요. 맞습니다. 지난해 국감 때 했던 발언이 아직도 수습이 안 되고 있는데요. 정 의원이 2달 전 사과에 나섰지만 불교계는 냉랭했었습니다. 사과를 좀 드리러 왔는데 좀 허락해 주십시오. 불자들의 감정이나 이것들이 상당히 격양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부처님께 좀 삼배는 하고 좀 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물러가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조계종이 이번 주 금요일 전국 승려대회까지 예고하자 다급해진 민주당이 불심 달래기에 나선 것으로 보이는데요. 정 의원은 송구스럽다라고 하면서 재차 고개를 숙였습니다. 이런 불교와 민주당의 이 틈을 다른 주자들이 파고들고 있죠. 네, 윤석열, 안철수 후보는요 오늘 나란히 불교 행사에 참석해서 민주당을 우회 겨냥했습니다. 민족 문화유산의 보존과 계승을 위해 노력하고 계시는 불교계의 역할에도 깊이 감사드립니다. 불교계에 대한 여당 의원의 망언까지 있었습니다. 참으로 유감스러운 일입니다. 네, 다음 주제도 보겠습니다. 자, 여야 두 후보가 공들이는 정책 브랜드인데요. 오늘은 또 뭘 내놨을까요? 네, 먼저 이재명 후보는요. 소확행 공약으로 병사들의 반값 통신요금을 내놨습니다. 지지율을 들었다 놨다 한다는 이대남 맞춤 공약이군요. 네, 병사들 요즘 일과 후에 휴대전화 사용이 자유롭죠. 그래서 병사 10명 중 3명은 월 5만 원 이상을 통신비로 쓰고 있는데요. 이재명 후보는 장병 요금 할인율을 현재 20%에서 50%까지 올리면 장병들의 통신 요금을 최대 17,000원 정도까지 낮출 수 있다.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그러니까 저건 이제 법을 개정해서 하겠다고 하던데 그렇다면 이 통신사로 하여금 이 강제로 요금을 깎도록 하겠다는 건가요? 일단 이 후보는 정부가 일부를 부담하는 방안도 거론하긴 했는데 선대위에 물어보니까 그 규모는 아직 정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한 통신사 관계자는요. 결국 통신사에 떠넘기려는 것 아니냐는 반응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자, 윤석열 후보의 심쿵 공약도 볼까요? 네, 쇼츠 영상부터 보여드릴게요. 우리나라는 사람마다 나이가 3개예요. 3개나? 아우 복잡해. 이제 통일할 때도 된 거 아니야? 부모님 전화 받으세요. 좋아, 빠르게 가!
열흘 전에 저희 팩트맨이 지적했던 그 내용이네요. 맞습니다. 태어날 때 1살로 치는 세는 나이, 그리고 출생 연도로 세는 연나이, 또 출생일로 따지는 만나이가 있다 보니까 혼선이 여기저기 발생한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는데요. 이것을 만나이로 통일하겠다는 겁니다. 그러게요. 이렇게 다양한 나이를 쓰는 게 뭐 전 세계에서 우리나라뿐이라죠. 네, 국민의힘은 이 현재 연나이를 적용하고 있는 병역법, 청소년 보호법 등을 개정할 계획인데요. 나이를 통일하는 과정에 발생할 행정 비용은 아직 추산해보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소확행과 심쿵, 이 이름처럼 이 행복과 설렘을 주려면 책임 있게 예산과 절차를 잘 따져봐야겠죠. 네, 공약들이 실제 지켜지는지 저희도 잘 지켜보겠습니다. 야랑야랑이었습니다. 영국의 대표적인 공영방송사 BBC의 수신료 징수가 폐지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옵니다. 수신료는 많이 들어가지만 넷플릭스나 유튜브에 비해 경쟁력이 떨어진다는 평가인데요. 우리나라에도 시사하는 바가 큽니다. 김윤수 기자입니다. 공영방송의 시대는 끝났다. 최근 영국 데일리 메일은 영국 정부가 공영방송 BBC의 수신료를 앞으로 2년간 동결하고 6년 뒤 폐지할 것이라고 보도했습니다. 온라인 동영상을 즐겨보는 19세에서 34세 젊은 층이 수신료를 강요당해선 안 된다는 취지입니다. 나딘 토리스 영국 문화부 장관도 SNS에 수신료 미납으로 징역형을 받는 시대는 끝났다고 밝혔습니다. BBC 측은 확인되지 않은 보도라며 선을 그었지만 매년 5조 2천억 원을 걷어들인 BBC로선 넷플릭스, 유튜브 등 뉴미디어 시대에 맞는 새 수입 모델 창출이 불가피한 상황입니다. 일각에서는 코로나 봉쇄 속에서 술파티를 벌인 존슨 총리의 민심 달래기용 카드라는 관측도 나옵니다. 전문가들은 수신료 인상을 요구하는 우리나라 공영방송에도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말합니다. 일괄적으로 수신료를 걷는 그런 시대가 좀 끝났고 개별적으로 콘텐츠를 선택해서 알아서 돈을 내고 보는 그런 시대로 변하지 않았을까. 채널A 뉴스 김윤수입니다. 오늘 낮에는 깜짝 눈이 펑펑 내렸죠. 서울 도심에도 흰 눈이 쏟아지며 겨울 정취를 느끼기 좋았는데요. 눈은 대부분 그쳤지만 날이 워낙 추워서 빙판길이나 도로 살얼음이 만들어질 수 있겠습니다. 미끄럼 사고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내일 출근길도 영하 10도 안팎의 강추위가 기승을 부리겠고요. 주 후반까지 추위의 기세는 꺾이지 않겠습니다. 내일은 전국이 대체로 맑겠는데요. 일부 수도권과 영동, 영남과 전남 지역에는 건조특보가 내려져 있습니다. 요즘 산불 소식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불조심 항상 기억하셔야겠습니다. 내일 아침 서울은 영하 10도, 대전은 영하 9도로 오늘보다 더 춥겠고요. 한낮에는 서울이 영하 1도, 대구는 4도를 보이겠습니다. 종일 찬바람이 불면서 체감온도는 이보다 5도 정도 낮겠습니다. 모레 충청과 호남엔 눈이나 비가 내리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마기꾼이라는 말이 있죠. 마스크를 쓰면 더 멋져 보인다는 속설인데요. 사실이라고 합니다. 연구를 해보니 마스크로 가리면 이성에 더 매력적이라고 하는데요. 선거 기간은 유권자들이 마기꾼을 가리는 시간입니다. 대선 51일, 달콤한 말과 공약 마스크 가려내실 준비 되셨습니까? 마침표 찍겠습니다. 까딱하면 당합니다. 뉴스 마칩니다. 감사합니다.